아, 어머니만 닭다리가 없구나. 아, 우리 엄마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개를 더 좋아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면 퍽퍽한 살 드시잖아요?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럼 민지 거 엄마 드릴까요? 됐다. 애한테 준 걸 어떻게 뺏어? 설마 닭다리 하나 가지고 삐지신 건 아니죠? 다음엔 제가 안 먹고 엄마 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A 닭다리는 왜 2개씩밖에 안 달려 있는 거야? 참나? 너희 입만 입이야? 꼭 맛있는 거 있으면 너희만 먹고 닭다리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 너희들은? 그게 다리 2개 달린 닭 탓이야? 에이, 저희가 언제요? 지난번에 블루베리도 너희끼리 홀랑 먹어버리고 부침개를 해놔도 요리한 사람은 한 번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너희만 먹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리고 이것뿐인 줄 알아? 치킨이나 피자 시킬 때도 꼭 한 마리만 시켜서 나는 한 조각이나 겨우 먹게 한 게 한두 번이야. 참, 왜 쪼잔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한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아들네 가족과 합가에 살면서 큰일 없이 잘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서운한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자식과 합가에서 서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한 씨를 무엇보다 서글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사스러운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서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에게 얘기하니 오히려 한 씨를 석 좁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죠. 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결혼해서 벌써 애가 2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혼자 살던 한 씨에게 합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살림을 합쳐? 그때가 며느리가 둘째를 낳은 지 1년 정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애엄마랑 몇 번 상의했던 거예요. 멀쩡히 잘 사는데 왜? 남편이 떠난 뒤 잠시 우울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불편한 점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둘이 살다 혼자 살려니 가끔 외로울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부부와 합가를 떠올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지도 어린이집 보내긴 할 건데 그래도 엄마가 집에 계시면 같이 살면서 저희도 좀 맘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좀 북적북적 살면 좋죠. 저희도 엄마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가까이서 보살펴 드릴 수도 있고요. 애엄마랑 잘 지내시잖아요. 애들도 그렇게 예뻐하시고.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 내외와 꽤나 가깝게 왕래하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살가운 편이었고 한 씨도 아들 며느리가 바쁠 땐 손주들도 돌봐줬습니다. 결혼해서 지금부터 큰 갈등 없이 지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합가가 망설여지긴 했지만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희 전세 빼서 엄마 집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생활비나 그런 건 저희가 다 낼 거고요. 그러면 엄마도 괜찮지 않으세요? 듣고 보니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방법일 듯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갈등만 없다면 살림을 합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었죠. 그래서 한 씨는 심사숙고 끝에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정리하고 한 씨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같이 살게 된 이후에 물론 마찰도 있었습니다.
따로 살던 두 가정이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니 없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제 검정색 바지 못 보셨어요? 면바지요. 그거 세탁해서 옷장에 넣어놨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내일 입어야 되는데. 잠깐만. 한씨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서랍에 바지 있잖아. 거기도 찾아봤어요. 이것 봐, 여기 있네. 아, 그러네요. 왜 안 보였지? 한씨는 다시 방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꼈죠.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 씻고 나온 아들이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민지는 내가 밥 먹였어. 둘째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일찍 돌아오기 때문에 한씨가 이미 밥을 먹인 상태였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첫째 손주와 한씨 넷이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앞에 혼자 남겨진 한씨. 그리고 밥 먹고 난 상을 치우는 것도 한씨의 몫으로 남겨졌죠. 휴. 한숨을 깊게 내쉬고 다시 한번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오자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합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일은 한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고 누구 하나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죠.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고 며느리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방과 후 교사라서 근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게 한씨인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한씨에게 떠맡겨졌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에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어딜 자꾸 돌아다녔고 그러자 둘째 손주도 대부분 한씨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밥 차리는 것,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아들 며느리는 어느새 한씨를 가정부처럼 부려먹는 듯 했죠. 아들 내외가 생활비를 모두 내니 한씨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비는 한씨의 집에서 아들네가 공짜로 집에서 사는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보다도 훨씬 더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은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려면 이제부터 담당을 좀 정해야겠다. 네? 무슨 담당이요? 집안일 말이야. 그래서 한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집에 오래 있으니까 많이 할게. 대신 민지 엄마는 빨래 맡고. 현준이 너는 퇴근하고 쓰레기들 매일 버리고. 아, 저희가요. 그래. 밥하고 설거지하는 건 엄마가 할게. 애들 돌보는 건 내가 많이 하게 되겠지만 너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어때? 처음에 한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던 눈치였죠. 하지만 이런 걸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파탄밖에 없을 듯해서 한씨는 이 불편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바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누가 꼭 뭘 하느냐 정하는 건 아니고 서로서로 도우며 살자는 거야.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바를 꽤나 잘 지켰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맡은 일은 해내는 편이었고 설거지 같은 건 가끔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 부분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네랑 합친다고 해서 내심 걱정했는데 어쩜 그렇게 잘 지내? 뭐, 잘 못 지낼 이유는 없지.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런 한씨 가족을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아들이나 며느리랑 문제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던데. 문제? 글쎄,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왜? 무슨 일 있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 한씨도 잘 몰랐습니다. 친구에게 말한다면 콧방귀를 낄 것 같았지만 한씨가 요즘 아들 내외에게 무척이나 서운해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었죠. 맛있는 냄새 나네요. 아까 현준이가 출출하다고 해서 파전 좀 부치고 있어. 저도 파전 진짜 좋아해요. 그래, 잘 됐네. 앉아 있어 봐. 금방 부치니까. 어느 날 주말 오후 아들의 출출하단 소리에 한씨가 오징어와 쪽파를 꺼내서 부침개를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한씨도 오전에 TV에서 보았던 부침개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첫째 손자도 같이 식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반죽 양을 보니 크게 3장 정도 부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넷이서 먹기에는 넉넉한 양이라고 생각했죠. 잠깐만, 한 장 더 부쳐올게. 2장을 붙여서 접시에 내준 한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씨는 마지막 부침개가 완성되자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이미 한참 먹고 있던 아들 며느리가 좋다고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한씨는 부침가루가 떨어져 있는 조리대를 치우고 후라이팬과 조리도구를 닦아 놓았습니다. 치울 게 많지 않아서 얼른 깨끗하게 해놓고 먹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렇게 5분 정도 뒷정리를 하고 식탁으로 돌아온 한씨는 접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씨를 못 보았는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잘 먹었다. 역시 우리 엄마 요리 솜씨. 그러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아들과 며느리는 부침개가 너무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났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먹은 젓가락은 싱크대에 넣고 돌아섰는데 중요한 건 접시 위에 먹을 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찢어 먹다 남은 조각이 참 볼품없이 놓여 있었는데 한 입거리도 안 돼 보였습니다. 혹시나 함께 먹을 줄 몰랐나 싶었지만 식탁 위에 한씨의 젓가락도 놓여 있었으니 그것은 아닐 듯 했습니다. 한씨는 가장 먼저 부쳐놓은 이미 식어버린 부침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더운 날에 기름 냄새 맡으면서 열심히 부쳤는데 어쩜 같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저들끼리 먹어치워버리는지 한 입에 텅 비어버린 접시를 보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접시를 싱크대에 넣고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왜 너희들끼리만 먹느냐? 나도 부침개 먹으려고 넉넉히 한 거다. 내 몫은 남기지도 않냐 하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리고도 참 쪼잔해 보여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차라리 다른 큰일이었다면 왜 나를 서운하게 하냐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 저 박스는 뭐예요? 며느리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낮에 택배 받은 거야. 택배요? 그래. 내 친구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그거 한 상자를 보내줬네. 정말요? 블루베리 그 정도 양이면 비싸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완전히 유기농이라 귀한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다가와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마트에서 파는 거랑 달라 보여요.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너희도 먹어. 애들도 좋아하겠어요. 그러게 맛있을 것 같아. 다음 날 한씨는 블루베리를 보내준 친구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홍삼 세트를 사서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오전에 한번 맛 좀 보자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블루베리. 이게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한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번갈아 열어가며 뒤져보았죠. 10분 넘게 찾아도 보이지 않자 외출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아직 출근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저께 받았던 그 블루베리 있잖아. 그거 냉장고에 넣어 놨었는데 어디다가 꺼내놨니? 그러자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블루베리요? 그거 다 먹었죠. 그 대답에 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상자는 아니었지만 이틀 만에 다 먹을 양도 아니었습니다. 한씨는 한 입도 못 먹은 상태니 더더욱 나머지 식구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걸 다 먹었다고? 그날 밤에 애 아빠랑 맥주 마시다가 안주로 먹었고요. 어제 애들도 씻어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한씨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남은 건 많이 남았길래 아까 싸와서 점심 모임에 만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뒷말은 며느리도 어쩐지 민망하다는 듯이 내뱉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 한씨도 어이가 없어서 툭 뱉은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안 드시길래. 어머니는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요. 맛있겠다고 얘기했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홀랑 가져갔어. 귀한 거라고 했잖아. 마트에서 좀 사갈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 꼭 한씨가 블루베리 먹고 싶어서 떼를 쓰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너희끼리 먹으면서 내 생각은 안 났니?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좀 드신 줄 알았어요. 자꾸만 먹는 걸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은 줄 알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더 따져봤자 한심한 좀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 듯했죠. 알았어. 그래서 한씨는 며느리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는 식은 땀을 삐질 흘려야 했습니다. 블루베리 어때? 진짜 맛있지? 맛있더라. 달지 않아? 남편은 좀 시다는데. 아, 시다고? 나는 달고 맛있었어. 그렇지? 괜히 보내준 친구에게 미안해서 맛있었다고 둘러대느라 혼났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쏙 빼놓고 자식들이 먹었다고 하기에도 무언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내준다고 하니 그때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한씨도 섭섭한 마음과는 별개로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그날 이후로 블루베리에 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아들이나 며느리는 한씨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블루베리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씨는 닭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오늘 말복이니깐 저녁엔 백숙 먹자.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한씨가 말했습니다. 좋죠.
저 오늘 일찍 끝나니까 퇴근하면서 닭이랑 백숙 재료 사올게요. 그래. 닭은 2마리는 사야 해. 알겠어요. 막내까지 식구가 5이니 한 마리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넉넉하게 먹자 싶어서 2마리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왔고 한씨가 며느리가 사온 재료로 요리를 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때쯤 맞춰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한씨가 푹 삶아진 닭을 쟁반에 꺼내서 식탁 위에 놓자 손주가 침이라도 흘릴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드럽게 잘 삶아진 뽀얀 닭에선 김이 풀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막내 손녀까지 함께 백숙을 먹이려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직 저녁을 먹이지 않았고 식탁 옆에 유아용 의자를 붙여 앉혔습니다. 잠깐만. 김치 썰어 오는 걸 깜빡했네. 상을 차리고 먹기 전에 한씨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서 새 김치를 꺼내서 썰어왔죠. 그리고 한씨도 이제 먹어볼까 싶었는데 닭 2마리가 전부 다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씨가 식구들 앞에 놓인 접시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초등학생 손자, 그리고 2돌이 안 된 어린 손녀의 식판 위에도 큼직한 닭다리가 하나씩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먹자. 아들은 나름대로 한씨가 오길 기다렸는지 한씨가 자리에 앉은 뒤에 닭다리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따라서 맨손으로 닭다리를 들었죠. 그리고 아들이 그랬는지 며느리가 그랬는지 한씨의 접시 위에는 닭 날개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푹 삶아서 그런지 살이 반쯤은 벗겨져 있어서 뼈가 앙상했습니다. 한씨가 먹지 않고 닭날개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가 그런 한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 어머님만 닭다리가 없구나. 그걸 이제 와서 깨달았는지 며느리의 말이 오히려 한씨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대꾸가 한씨의 기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아, 우리 엄마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개를 더 좋아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면 퍽퍽한 살 드시잖아요? 그전에는 다리를 먹든 날개를 먹든 가슴살을 먹든 한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먹는 걸로 서운함을 느끼게 되니 여태 우리가 이렇게 지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한씨는 의아했습니다. 한씨는 날개도 좋아했지만 닭다리는 더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한씨도 퍽퍽한 살보다 부드러운 살을 선호했죠. 옛날에 아들과 함께 살 때도 퍽퍽한 살을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자신이 닭다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랐습니다.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민지 거 엄마 드릴까요? 아들이 엉거주춤 일어나 막내 손녀가 손에 쥐고 있는 닭다리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됐다. 애 먹으라고 준 걸 어떻게 뺏어? 이미 기분은 상했습니다. 한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하자 아들 며느리도 한씨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아무 말 않고 있었다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아들은 다시 웃으며 한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설마 닭다리 하나 가지고 삐지신 건 아니죠? 다음엔 제가 안 먹고 엄마 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에이, 닭다리는 왜 2개씩밖에 안 달려 있는 거야? 이 상황에 그걸 농담이랍시고 하는 며느리도 얄미웠습니다. 한씨가 서운한 건 닭다리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건 부모보다도 저들만 먼저 챙기는 모습들이 상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밥을 해주다 보니
부모가 아니라 밥해주는 식모쯤으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너희 입만 입이야? 꼭 맛있는 거 있으면 너희만 먹고 닭다리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 너희들은? 그리고 그게 다리를 2개만 달고 태어난 닭 탓이니? 닭다리 못 먹어 불평하는 노인네 취급을 하길래 한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저희가 언제요? 그러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하는 둘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블루베리도 너희끼리 홀랑 먹어버리고 부침개를 해놔도 요리한 사람은 한 번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너희만 먹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리고 이것뿐인 줄 알아? 치킨이나 피자 시킬 때도 꼭 한 판, 한 마리만 시켜서 나는 한 조각이나 겨우 먹게 한 게 한두 번이야? 한씨도 구구절절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참, 왜 쪼잔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아들이 한씨의 말에 인상을 팍 쓰며 자신의 접시 위에 있던 닭다리를 한씨의 접시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참아왔던 것인데 어김없이 그 소리를 하는 아들. 지들 입만 입이고 한씨의 입은 입도 아닌 듯 했습니다. 먼저 챙기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똑같이 나눠 먹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별거 아닌 그 일을 아들이 한 번이라도 당해봤으면 저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씨는 이런 게 어떤 기분인지 아들도 며느리도 알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씨는 백숙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나와 보니 이미 식탁은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아들 며느리도 저기압인 듯 보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녁. 밥 다 됐어요? 그래. 아들 며느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씨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메뉴는 닭볶음탕이었습니다. 한씨는 미리 가져온 큰 그릇에 닭다리와 날개 그리고 부드러운 살조각들을 덜어냈습니다. 한씨의 몫으로 충분히 덜은 뒤에 젓가락을 들자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서 먹어. 그러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하나 남은 닭다리를 서로에게 양보했습니다. 닭다리에 한이 맺히셨나 보네. 아들의 중얼거림을 한씨는 못 들은 척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국자를 들고 닭볶음탕이 들어있는 냄비를 뒤적거렸습니다. 왜? 아니, 가슴살밖에 없어서. 나 퍽퍽한 살은 못 먹잖아. 하나도 없어? 아들은 그 말을 하며 한씨의 그릇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마저도 한씨는 못 본 척했죠. 아들 며느리가 먹든 말든 한씨는 느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를 마친 한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냄비 안엔 아직도 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한씨의 몫이었을 퍽퍽한 살이었습니다. 아들도 몇 개 집어먹더니 감자만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싱크대에 그릇을 넣어놓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씨를 보며 아들이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TV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감자전을 해먹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침 집에 감자도 있었기에 만들어 먹어볼까 싶었죠. 강판에 감자를 갈고 노릇노릇하게 익히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감자전이에요? 아들이 참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맛있겠네요. 며느리도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왔습니다. 한씨는 적당한 크기로 딱 한 장만 붙여서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접시를 들고 소파로 가서 TV를 보면서 혼자 감자전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어안이 벙벙해져 한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들이 묻자 한씨가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이거만 했는데 먹고 싶으면 너희가 해서 먹어. 그리고 그 뒤로도 이렇게 차려서 한씨만 혼자 먹고 치워버리니까 아들 며느리도 한씨의 의도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먹어요. 그래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낙지 사올게요. 같이 낙지볶음 해 먹어요. 그거는 맛있는 부위도 따로 없어요. 한씨의 마음이 이미 꼬여버려서 그런지 그 말도 어쩐지 곱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낙지가 든 검정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낙지볶음을 먹으려는데 아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집게를 들었죠. 덜어줄까? 그러고선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제 버릇이 어딜 가질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한씨가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집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자신의 접시에 낙지를 덜었습니다. 2번 큼직하게 덜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낙지가 많지가 않은데. 네, 어머니. 2마리라서. 며느리의 말에 한씨가 대꾸했습니다. 먹을 사람이 셋이면 앞으로는 3마리 사오던가 해. 그러고는 접시에 담긴 낙지를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는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분 어때? 무슨 기분이요? 너희가 나한테 하던 거 그대로 했는데 기분 좋지 않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다고 그랬나? 아니면 좀스럽다고 그랬나? 직접 당하니까 어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치사스러운 거야.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적게 먹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한테 맛있는 건 나한테도 맛있어. 부모라고 맛도 모르는 줄 아니? 한씨는 이제 자식이라고 먹을 것을 양보하고 나중에 서운해하는 일은 애초에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면 그게 꼭 한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고 내 몫은 남겨놓으라고 말하면 뒤늦게 뒤에서 궁시렁거릴 일도 없었죠.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지. 남이 먼저 챙겨주길 바라면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사한 복수했다고 생각하지 마. 말로 해서는 어떤 기분인지 몰라서 직접 알려준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들은 선선히 수긍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밥 먹을 때마다 황당한 표정을 짓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겪었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따지기엔 마음이 무척 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한씨는 마트에서 닭다리와 닭날개만 포장된 것을 여러 개 사왔습니다. 아무도 가슴살을 좋아하지 않으니 요즘엔 이렇게도 많이 해먹는다며 친구가 알려줬죠. 한씨도 무작정 자신만 좋은 걸 먹고 이기적으로 굴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운 부모는 없었으니 말이죠. 다만 서로 서운하지 않게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소 째째한 복수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식사 시간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자기들 배 채우는 것보다 먼저 한씨의 의사를 물었고
한 씨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농담하고 웃게 되었으니 결국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시세대로 사. 안 그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게 뭐야? 아들이 결혼하면 다 집을 해주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집 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결혼해. 어머님, 지난번에는 속상해서 그랬던 거예요. 죄송해요. 사과는 받겠다만 너희 결혼은 너희 힘으로 해라. 너무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 많이 상하셨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냉정한 분들이 제 시부모님이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을 너희가 하지 내가 하니? 부모 도움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면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면 내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선영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처음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비용을 본인들의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 갈등이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선 씨 부부에게 집이 한 채 더 있다는 것을 상대 가족이 안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결혼 준비가 삐그덕거리는 것이 모두 선 씨 부부의 탓이라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의도치 않게 2박 3일 동안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된 선 씨 부부. 이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어서 평생 아들의 배우자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쩐지 아득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결혼을 지지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꼭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선 씨도 더 이상 아들을 곁에서 지켜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우정민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선 씨의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속을 썩힌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뭐야? 아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 복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웬 종이 뭉치를 건네는 아들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사업 계획서요. 사업? 아들은 갑자기 쇼핑몰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쇼핑몰이야?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도 구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한테 줘? 선 씨 부부는 그쪽으론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본다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인쇄를 해온 이유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 볼게요. 선 씨와 남편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사업을 하기엔 일은 나이이기도 했고 학업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의 그럴싸한 사업 계획서와 포부에 원하는 대로 투자금을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대학을 휴학한 상태로 운영하던 쇼핑몰은 반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죠. 시작은 의욕에 차서 하더니 생각처럼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어느새부턴가 처음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끔씩 물어보아도 아들은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사업을 접었을 땐 투자했던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 씨 부부에게로 돌아왔죠.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갚을 거야?
네? 갚다니요. 망했는데 제가 어떻게 갚아요? 아들은 손만 털고 끝이었습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뼈 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을 했으니 세상이 험난한 것을 전혀 몰랐죠. 아들은 다시 대학에 복학해서 절실함이라고는 없이 그냥저냥 살아갔습니다. 안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씨 부부가 젊었을 적에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온 것이고 말이죠. 선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아들을 독립시켜서 대학교 학비 외에는 일절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세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벌게끔 했죠. 생활고 앞에는 아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안 되겠다고 버티더니 학비까지 안 내주겠다고 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나 착실하게 살다가 졸업 후에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니 딴 데 정신을 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취업을 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본이든 아니든 성실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씨 부부도 이제 아들이 결혼만 하면 끝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면 선씨도 마음 놓고 말년에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편과 노후를 보낼 생각을 내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들이 33이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가 29살이라고? 네. 평범한 직장 다니고요. 아들과는 4살 차이가 난다는 예비 며느리. 아들에 비해서 조금 어리다고는 생각했지만 아들은 꼭 내년 초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그 비용은 둘의 힘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죠.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달라고 하려나 싶었는데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니 말이죠. 그간 선씨 부부가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보태줄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모양이었죠. 그건 선씨 부부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전혀 안 보태줄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선씨의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월세 받는 그 집이요. 아, 그 집? 그 집이 왜? 사실 선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집이 한 채 더 있었습니다. 이사하기 이전에 살던 집이었는데 팔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집이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그 아파트 얘기를 꺼내는 아들의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아들의 말이 선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신혼집으로 하면 어떨까요? 공교롭게도 몇 달 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이 비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물어보는지. 너희 힘으로 결혼하겠다며? 집을 달라고 그래? 남편이 아들에게 한마디 하자 아들이 풀이 죽어 대답했습니다. 알아보고는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둘이 합쳐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전세로 가면 되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던 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선씨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때를 썼다고 봐야 맞겠죠. 집을 맡겨두기라도 한 듯이 달라는 아들에게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이든 노력 없이 얻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부 그렇진 않겠지만 선 씨의 아들이 그렇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어쩐지 정신을 차렸다 싶었습니다. 예전의 아들을 생각하자면 어쩌면 몇 년 안에 집도 홀랑 날려먹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안 돼. 다음 세입자 구할 거야. 월세가 들어와야 엄마 아빠도 생활을 하지. 그게 유일한 수입원은 아니기 때문에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 씨의 거절에도 아들은 지칠 줄 모르고 매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을 들들 볶길래 예전 버릇이 나왔다 싶었습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정말요? 남편의 말에 선 씨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대신에 보증금은 내고 살아. 네. 보증금을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좋은 생각이네. 선 씨는 남편의 말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아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보증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느냐고 했죠.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게 냉정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집 구하려고 생각했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증금으로 주면 너희 계속 살다가 나중에 명예 넘겨줄게. 나중에 이사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주고. 어차피 아들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주고 살다가 나중에 집을 넘겨주면 그게 아들 내외에겐 더 좋을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은 맞으니 말이죠. 무작정 공짜로 줘버리기에는 선 씨 부부의 노후 문제도 있었고 또한 아들에게 열심히 살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모든 대가는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사 안 나가면 안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주고 그 집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엄마 아빠가 너무하신 거예요. 뭐가 너무해? 너희 모아둔 돈으로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며. 근데 그거 주면 나중에 집을 준다는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부모 자식 간에는 있을 수 있죠. 아니, 너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는 소리는 어디로 쏙 들어갔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은 원래부터 있었고 아들의 말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서 전해 듣기로는 예비 사돈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실망을 해?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왜 처음 시작부터 짐을 지어주느냐고요. 예비 사돈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 씨 부부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고 인생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며 덜컥 수억하는 집을 줘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설령 주더라도 그건 아주 나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래도 막상 결혼한다니 한 발짝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매정하게 비춰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이 곧 결혼하는데 우리끼리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갑자기 웬 여행? 그냥 그렇게 셋이서 여행 다닐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집 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선 씨 부부의 뜻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2박 3일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떤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도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로 결정되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선 씨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여행 가는 거요. 수지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넷이서 가자고? 네. 안 되나요? 마지막으로 3시간은 가족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함께 가고 싶다는 말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못할 테니 말이죠. 수지가 엄마 아빠랑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이번에는 우리끼리 갔으면 하는데. 그래도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요. 아들이 중간에서 끊어내질 못하니 선 씨가 안 된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행은 넷이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려던 취지를 벗어나지만 아들의 말대로 예비 며느리와 친분을 쌓으면 좋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만난 예비 며느리의 차림새를 보고는 황당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고 갈 거니? 네. 왜 그러세요? 선 씨의 질문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것은 선 씨였습니다. 짧은 치마에 찔릴 듯 높고 뾰족한 굽의 구두를 신고 수줍게 서 있는 예비 며느리. 제주도 여행이니만큼 해안가도 걷고 할 텐데 차림새가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어서 타자. 하지만 선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아 신을 신발이라도 가져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닌 모양인지 비행기에서 내려서 숙소에 짐을 푼 뒤에도 예비 며느리는 그 차림 그대로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아, 언제까지 걸을 거야? 왜? 힘들어. 당연하지. 발 아파 죽겠어. 그럼 좀 쉴까? 이런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느긋하게 바닷가 보며 걷고 싶었던 선 씨는 자꾸만 뒤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괜찮니? 수지가 발이 아픈가 본데요. 잠깐 어디 좀 들어갔다가 가죠. 선 씨가 근처에 카페가 있나 찾아보려는데 예비 며느리가 불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냥 차에 가 있을게. 키 좀 줘. 그럼 같이 가자. 엄마, 저희는 차에서 기다릴게요. 그러더니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선 씨 부부는 얼이 빠져서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두를 왜 신고 여기로 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차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선 씨 부부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 사줄까? 아, 아니에요. 편한 신발을 사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발 아프다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건 먹어봐. 저 해산물 못 먹어요. 그래? 그럼 고기라도 먹어봐. 식당에 들어가서 뚱한 표정으로 깨작깨작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 예비 며느리가 신경 쓰여 이것저것 내밀었더니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수지는 소고기밖에 안 먹어요. 진작 말하지. 하필이면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데인 줄은 몰랐네. 다른 데 갈까? 아니야. 다른 거 먹을게. 입맛이 까다로울 수는 있다고 치지만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앉아있으니 선씨 부부만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수발을 드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첫째 날은 엉망이었습니다. 만약 예비 며느리만 아니었다면 분명 단란한 여행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소고기만 먹는다길래 소고기를 사와서 그릴에 구워 먹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 좀 같이 손질해 줄래? 아들과 남편은 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야채 몇 가지를 손질하고 있던 선 씨가 손이 부족해 예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 저 이거 안 해봤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라고 했더니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양쪽 잘라서 껍질만 벗기면 돼. 안 네. 맡기고도 불안해서 바라보자 어설픈 칼질로 헛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게.
저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선 씨는 다시 칼을 넘겨받았습니다. 여기 고기 좀 더 가져가.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손에 고기를 더 들려보냈죠. 야채들을 손질해서 나갔는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 어디 갔어? 글쎄, 아까 저기 건물 뒤로 가던데. 고기 다 구워졌으니까 오라고 그래. 남편의 말에 선 씨가 물 묻은 손을 옷에 문지르며 건물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울음소리가 들렸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런 뜻으로 시키신 건 아닐 거야. 뭐? 내가 그렇게 느꼈다잖아. 그랬어. 미안. 왜 잘 못하는 걸 하라고 억지로 시키셔? 그리고 못한다니까 날 한심하게 쳐다보시잖아. 고기나 가져다 놓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민망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 그리고 구두 신고 왔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시고. 그러게.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수지 네가 좀 참아. 내일이면 가잖아.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하시겠어? 만날 일이 그렇게 많겠어? 내가 그런 일 없게 할게. 달래는 아들과 흐느끼는 예비 며느리. 대화 내용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다 같이 온 여행에서 양파 좀 까라고 했다고 울며 하소연하는 모습에 기가 찼죠. 집으로 불러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나와서 다 같이 음식 준비하는데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것 같기에 앉아있으라고 했고 말이죠. 또 말이야 다르고 다른 것인데 어쩜 저렇게 묘하게 이간질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결혼하면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 참으라는 아들의 말이 선 씨를 더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선 씨는 아들을 부르지 않고 남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 혼자 와? 몰라. 안 보이네. 그때부터는 선 씨도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돌아왔지만 빨간 눈으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선 씨는 예비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해지겠다며 굳이 찾아와 놓고는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고 저렇게 이틀 동안 못마땅한 표정으로 있는 것인지 여행에 따라온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참. 그 집 얘기 말인데요. 마침 생각났다는 듯 아파트 얘기를 꺼내는 아들. 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온 여행이었지만 이미 선 씨의 마음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처음엔 아들이 못 믿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예비 며느리 때문에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모은 돈은 생활 미천으로 쓰도록 해주시고요. 어차피가 어디 있어? 애초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한다고 했었고 집을 구하려면 써야 됐던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보증금으로 달라는데 그게 어렵냐? 뭐든 그렇게 쉽게 얻으려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 그 집이 1, 2억도 아닌데. 그 정도는 그냥 줘야 된다는 거야? 부모니까. 선 씨 부부가 끝까지 반대하자 아들은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표정도 무척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신랑이 하는 소리에 선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고? 이따가 같이 가야지. 됐어. 나 택시 타고 공항 갈게. 그럼 나는?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수지야,
선 씨가 숙소 거실로 나가보자 이미 예비 며느리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벽에 기대 서 있었죠. 지금 간 거야? 선 씨가 기가 막혀 묻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말이 되니? 선 씨가 황당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선 씨를 탓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집만 주셨어도 이런 일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뭐야? 선 씨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때문에 여행 따라오겠다고 한 거지? 무슨 이유였든 왔으면 분위기를 맞추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내내 죽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뜻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무슨 예의야? 아니, 진작에 집 문제만 해결해 주셨어도 수지도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데 뒤에서 남편이 들었는지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집을 주면 더 잘하고 안 주면 잘 안 하고? 그 말이야. 너는 지금 그런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선 씨도 남편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결혼한다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리진 못하겠지. 그런데 너희 결혼엔 전혀 지원을 못 해주겠다. 집이고 뭐고, 예물이고 뭐고, 아니 참석도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을 듣고도 너희 결혼을 축복해 줄 줄 알았어? 선 씨 부부도 짐을 챙겨서 숙소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남겨둔 채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 놈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래. 나쁜 놈이야. 그 집도 얼른 다음 세입자 구해버려. 알았어. 선 씨는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아파트를 월세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 씨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증금 드릴게요. 그 말에 선 씨는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다고 말했잖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말을 바꾼 건 너희 아니야? 그냥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시세대로 사. 안 그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게 뭐야? 아들이 결혼하면 다 집을 해주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결혼해. 선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선 씨에게 예비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죠.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 버려서 죄송해요. 참 그렇게 가버리면서도 이럴 줄 몰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선 씨 부부를 물러봤으면 그랬을지 어이가 없었죠. 사과는 받겠다만 너희 결혼은 너희 힘으로 해라.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무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 많이 상하셨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냉정한 분들이 제 시부모님이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이 왜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보태주신다니? 애초에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약속이 됐던 거잖아. 그리고 결혼을 너희가 하지 내가 하니? 부모 도움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면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면 내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그렇게 끊어진 통화. 만약 아들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들 며느리와는 결코 가까이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말이죠. 그 아파트는 선 씨의 노후 자금이자 나중에 아들의 자산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로 선 씨 부부는 아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은 끝까지 자기 반성을 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결국 결혼 미루기로 했어요. 그러니 선 씨의 무심한 대꾸에 아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지가 죄송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혼 못 하겠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집을 공짜로 안 주니까 서운해서 결혼 못 하겠다니? 엄마,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다. 제가 이 결혼을 안 하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엄마 아빠는 그런 거에 신경 끄기로 했어. 네 인생 알아서 살아. 우린 우리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이미 세입자 구했어. 그 말은 이제 모든 게 다 물 건너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끊을게. 결혼하더라도 청첩장은 줄 것 없다. 아마 당분간은 마지막 통화가 될 듯 했습니다. 선 씨 부부는 원래 예정했던 대로 노후에 여행이나 다니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어쩌면 진작에 아들에게 집을 줬으면 모두가 행복했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이라면 가짜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다 큰 아들을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자식을 위해 말이죠. 지금은 가슴 쓰리지만 그렇게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식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남편도 선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 때였습니다. 여기를 왜 온 거야? 아무래도 아버지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니까요. 2주 동안 여기에 잠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요양원에? 저희 둘 다 일하니까 어차피 저희 집에 계셔도 챙겨드릴 수가 없잖아요. 챙겨줄 것 없어? 그래도 아직 혼자 지내긴 힘드시다면서요. 아, 됐으니까 차 돌려라. 아니, 여기 이상한 곳 아니에요. 잠시만 계세요. 쉴 때도 그러네? 아빠, 그냥 거기 계세요. 2주만 계시는 건데 뭐가 어때서요? 뭐? 밥도 때 되면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친구도 사귀고 하시면 좋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유광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또한 며느리와 사위도 등장하게 되는데 불효막심한 것은 유 씨의 자식들과 별반 다를 것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다가 작은 사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진 유 씨. 서로 앞다투어 모시고 살겠다기에 세상에 이런 효자들이 또 없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지낼 수도 있었으나 말년에 자식 도움받으며 살아보자는 생각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죠. 합가에서 힘들었던 것은 말하자면 입 아팠고 같이 살지 않는 자식도 2주간만 집에서 묵는다고 하니 기겁을 했습니다. 부모가 집 있고 돈 있을 때는 서로 효자 노릇하려 싸우더니
단물 빠진 부모는 서로에게 미루며 싸웠습니다. 벌써 부모를 이빨 빠진 호랑이 또는 짐짝 취급을 하고 없인 여기는 자식들. 자식들 모두에게 깊이 실망한 유 씨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자식들에겐 땡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싶어졌죠. 유 씨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낸 지는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유 씨의 아내는 7년 전에 암으로 세상과 등졌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가 혼자 산 세월이 그 정도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죠. 아버님, 이거는 소분해놨으니까 하나씩만 꺼내서 드시고요. 그리고 겉절이는 바로 드세요. 아니, 뭘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 알아서 차려 먹는데 그래도 더 잘 챙겨 드시면 좋죠. 힘들까봐 그렇지. 에이, 저희 반찬 만드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우니까 운동 삼아서 갖다 드리는 거고요. 참. 잘 먹을게. 며느리가 큰 쇼핑백에서 반찬통들을 꺼내며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식사 거르지 말고 드세요. 다 드시면 연락 주시고요. 반찬통 가지러 올게요.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 저 가볼게요. 근데 어디 나가세요? 친구들 만나러 요 앞에 나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바로 앞이야. 걸어가면 돼. 아들이나 며느리는 유 씨가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살뜰하게 살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밥 굶을까 싶었는지 가끔씩 반찬을 해다 주기도 했고 가까우니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했죠. 아이고, 요즘에도 그런 며느리가 있나? 그러게. 명절에 한두 번 오라고 해도 그렇게 싫어해. 와서도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어서 꼴 보기도 싫을 때가 있다고. 외출해서 만난 친구들이 그런 유 씨의 며느리를 축혀 세웠습니다. 유 씨의 아내가 떠난 뒤로 그 전보다 유 씨에게 더 신경을 썼는데 그건 아들과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씨,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딸내미네. 때마침 걸려온 딸의 전화. 정이냐? 네. 어디세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없고. 그냥 어디 편찮은 데는 없는지 궁금해서요. 아픈 데 없지? 알겠어요. 몸 잘 챙기고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듣고 있던 모두가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아무튼 유신의 자식들이 참 효자야. 돈 많은 노인네니까 자식들이 챙기지. 돈 없으면 뭐 자식들이 거들떠나 보는 줄 알아? 자네 이야기야? 그래. 자식놈들 안 찾아온 지 3년도 넘었어. 나쁜 놈의 새끼들. 아무튼간 돈은 끝까지 꽉 쥐고 있어야 해. 가져갈 것 없어지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안면몰수 해버리니까 말이야. 유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자신의 이야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게 유 씨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 씨가 갑작스레 입원하게 된 병원이었죠. 골반에 금이 갔다네. 어떻게 넘어지셨길래요? 유 씨는 집에 혼자 있다가 욕실에서 나오며 슬리퍼가 문턱에 걸리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가 나게 자빠졌는데 혼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거실까지 기어가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결국엔 그 길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을 때도 이전처럼 편하게 걸을 수는 없었죠. 재활치료도 필요하다고 했고
당분간은 보조기를 가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이거 혼자서 지낼 수가 없겠는데요. 안 그래도 간병인 좀 알아보고 있어. 일거수일투족 수발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도움은 필요할 듯 했습니다. 무슨 간병인을 써요? 그러자 아들이 뭐하러 그러냐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너희 집 뭐?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이참에 합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됐다.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자식이랑 부모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해요? 안 그래, 여보? 아, 뭐. 그렇지, 당연히. 아버님, 문근 씨 말대로 하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말과는 다르게 어쩐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웃는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유 씨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들의 말은 유 씨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들도 아픈 아버지를 보고 빈말로 꺼낸 말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을 돌려보낸 그날 오후, 이번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용건은 아들과 똑같았죠. 너희들 갑자기 왜 이러냐? 갑자기 무슨 합가야? 아, 오빠가 합가하자고 그래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네랑은 다르죠. 새언니랑 오빠는 맞벌이 하느라 아빠 돌봐줄 시간은 없잖아요. 난 집에 있으니까 아빠 수발도 좀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재활 받으면 몇 달이면 도움 필요 없을 거야. 그동안엔 간병인이나 쓰면 되고. 유 씨의 말에도 딸은 극구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재활한다고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리만큼 집요하게 구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 씨가 끝내 거절하자 안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도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박서방이 박서방이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서 딸은 사위가 주식을 하느라 돈을 많이 날려먹었다며 합가를 자신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유 씨의 집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잖아요. 아빠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도. 뭐 지금 집 팔면 대출분 빼고 얼마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합가를 하려거든 저희랑 하세요. 유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랑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딸을 돌려보낸 유 씨는 고심해 보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니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유 씨도 당분간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딸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딸이 오늘 내일 먹을 음식이라며 반찬을 챙겨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녀간 지 딱 하루가 되었을 때 유 씨는 부엌으로 가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났다가 그대로 거실 테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제명에 살지를 못하겠네. 그리고 오후에 집을 찾아온 친우가 유 씨의 사정을 듣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아. 집사람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딴애도 불편할 거고 나도 불편할 거 아니야. 괜히 자식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 우리 부모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말년에 자식들 도움받아서 사는 게 어때서 그래? 딸만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위는? 아, 젊은 사람들이야. 일 나가면 마주칠 일도 없을 텐데. 치매만 걸리지 마라. 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을 듣고는 유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딸내와 합가를 하기로 결정했죠. 딸은 유 씨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집을 팔아버린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정인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정희가 집으로 들어온다더라. 아니, 저희가 같이 살자고 할 때는 됐다고 그러시더니.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은 정이 주시는 거예요? 주긴 뭘 줘?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분명 꿍꿍이가 있을 텐데 참나. 됐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자 아들이 다소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차는 안 쓰시는 거죠? 아들이 집에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더니 돌연 물었습니다. 안 쓰지? 운전대를 놓은 지는 1년이 다 돼갔지만 아직 차는 처분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하다가 사고도 있었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 뒷전이 돼버렸죠. 그럼 그 차 저 좀 써도 될까요? 아들이 유 씨의 차를 빌려달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면 빌리는 게 아니라 갖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두라고 했겠지만 서운해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유 씨는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차키. 그리고 서랍에 두었던 차키를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잘 쓸게요.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래된 차는 아니었지만 어차피 안 쓰는 차였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에 유 씨는 딸과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집과 함께 살림살이를 처분하고 사위와 손녀딸과 함께 유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손녀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낮 동안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도 늘 집에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생활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함보다는 생활이 좀 더 편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2달이 채 안 돼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챙겨놨어요. 점심에 드세요. 어디 가냐? 학부모 모임 가요. 언제 오는데? 점심 먹고 차도 마시고. 글쎄요. 왜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잊었어? 아, 오늘이요? 태워다 드려야 해요? 오늘은 좀 곤란한데. 딸은 난감하다는 듯이 중얼거리며 구겨진 미간은 펴질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좀 택시 타고 가세요. 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딸의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 씨에게 딸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차는 왜 오빠한테 줘버리신 거예요? 어차피 안 쓰기도 하고. 그럼 차라리 저한테 주시지. 뜬금없는 말에 유 씨가 어리둥절해 있으니 딸이 유 씨에게 핀잔했습니다. 늘 이렇게 데려달라고 하실 거면 최소한 차라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 말에 유 씨가 황당한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지만 딸은 여전히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계속해서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아, 택시 타고 간대도. 그럼 지금 같이 나가요. 외출해서 택시에 타고 내리는 것도 일이었는데 딸이 급하게 외출하는 바람에 유 씨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합가하기 전에는 병원도 늘 동행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차 한 번 얻어 타는 것도 이렇게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병원에서 돌아와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사위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찍 왔네. 아, 네. 사위가 옷을 갈아입으려 방으로 들어가자 딸이 유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박서방 축구 봐야 한대요. TV로? 네, 고개를 빼보았지만 사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틀면 되는데. 리모컨을 들며 말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박서방 편하게 보라고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말이 쉬라는 것이었지. 사위 불편하니 들어가 있으란 소리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유 씨가 뭐라고 하기 위해 입을 벌리자 때마침 사위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TV 보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옹졸해 보여 유 씨는 한숨만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괜스레 옆에서 유 씨를 부축해 주었죠. 혼자 갈게. 그런 유 씨를 따라오며 딸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참에 아빠 방에도 작은 TV 하나 놔야겠어요. 유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 씨는 우연히 딸과 사위의 다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주변이 워낙 조용해서 귀를 기울이니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집에서 TV 하나 마음 편히 못 보고? 왜 못 봐? 아빠한테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다 이거지. 아니, 합가할 때 그런 거 다 감수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내 집에 계시니까 숨 막혀.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 씨도 불편하지만 사위나 딸도 만만치 않게 힘들 것이었습니다. 부대끼며 산이 서로에게 서운한 것도 쌓여만 갔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출근하고 딸과 둘만 남았을 때 딸이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차피 이렇게 쭉 같이 살 텐데 이 집은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넘겨주면 안 돼요? 뭐? 집을 넘겨주라고? 뭐 상관없잖아요. 같이 사는데. 상관없는데 왜 주라고 그래? 아니, 요즘엔 다들 등기부등본 떼봐서 성이 다르면 학교에서 놀리기도 한대요. 아니 누가? 어린애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학부모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 순간 친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재산은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 어린애들이 뭘 알고 놀려.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어떻게 떠들던지 무슨 상관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아예 남의 집에서 살면 모르겠는데 아빠가 안 주시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도 그건 안 되겠다. 유 씨의 말에 딸이 발끈했습니다. 왜요? 저희랑 계속 사실 거 아니에요? 간밤의 대화를 들어보면 같이 살 생각이 없는 것은 유 씨가 아니라 오히려 딸 부부일 듯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딸이 유 씨를 불렀을 때 분가하겠다는 말이 나오려나 싶었는데 정반대의 말에 놀란 건 유 씨였습니다. 딸의 하소연에도 유 씨는 집 명의는 줄 수 없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진짜 서운하네요. 다른 집들도 부모 모시는 자식한테 집 물려주고 그래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 제가 아빠 모셨으면 그래도 아빠도 성의는 보여주셨어야죠.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을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합가를 부탁했던 것은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따로 살자. 유 씨도 서운한 게 많았지만 같이 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을 한 듯 했습니다. 이 정도로 숨막히네 어쩌네 하는 사위를 떠올려 봐도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집 명의까지 주게 되면
앞으로 유 씨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따로 살자는 말에 딸은 분한 듯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유 씨는 찬밥 취급을 당했죠. 이제 걷는 거 별로 안 불편하시니까 식사 챙겨 드실 수 있죠?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커녕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사위와 함께 있을 때면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했을 때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부모님이 올라오신대요. 사돈이? 제주도에 있는 사돈 내외가 올라와서 집에 묵기로 했다는 딸. 유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라는 곳이 유 씨의 집이었으니 말이죠. 불편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리에 난감해 하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빠가 2주만 오빠네 집에 가 계시는 게 어떨까 해요. 뭐? 거기를 왜 가?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죠. 이틀도 아니고 2주 동안인데. 그리고 내내 집에 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불편하면 사돈네가 다른 숙소를 구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안 그래도 장인 집에 얹혀 산다고 박서방이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는데요. 시부모님도 한번 못 모시면 아들로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너희 시부모 올 때마다 다른 데 가 있으라는 거야. 이런 일 앞으로 거의 없죠. 처음 이렇게 길게 오신 거예요. 딸의 설득에 결국 유 씨는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유 씨라도 다른 숙소에라도 있겠는데 2주면 너무 길었습니다. 오셨어요. 딸이 아들네 집 안까지 데려다주고 떠났고 며느리가 유 씨를 맞았습니다. 유 씨는 반가움보다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도착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아들이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어디 좀 가세요. 어리둥절한 유 씨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들이 그런 유 씨를 부축했습니다. 어딜 간다는 거야? 아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유 씨가 아들에게 주었던 자신의 차였습니다. 차는 10분 정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지 물어도 갈 곳이 있다며 얼버무리더니 도착한 곳에서 유 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를 왜 온 거야? 유 씨가 묻자 아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니까요. 2주 동안 여기에 잠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요양원에? 저희 둘 다 일하니까 어차피 저희 집에 계셔도 챙겨드릴 수가 없잖아요. 챙겨줄 것 없어. 그래도 아직 혼자 지내긴 힘드시다면서요. 아, 됐으니까 차 돌려라. 아니, 여기 이상한 곳 아니에요. 잠시만 계세요. 쉴 때도 그러네. 유 씨가 버럭 화를 내자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모시고 요양원에 왔는데 잠깐만 계시라고 해도 싫다고 그러시네. 그러면 우리 집에는 못 있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모셔다 드린다. 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들은 딸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휴대폰을 유 씨에게 넘겼습니다.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정이에요. 여보세요. 정이냐? 그런데 유 씨가 뭐라 하기도 전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냥 거기 계세요. 2주만 계시는 건데 뭐가 어때서요? 뭐? 지금 집에 시부모님 도착하셨어요. 여기로 오시면 안 되죠. 오빠가 괜찮은 곳 알아봤겠죠. 거기서는 밥도 때 되면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친구도 사귀고 하시면 좋잖아요. 꼭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심드렁한 딸의 목소리에 유 씨는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투던 아들과 딸이 이제는 서로 미루며 다퉜습니다. 그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집 내주고 차도 줬더니 이제 빈털터리로 보이는 부모가 짐짝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뭐라고 한참 설교하려는 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죠. 우리 집으로 일단 가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차를 몰아 유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정희한테 내려오라고 전화할게요. 아들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고 유 씨는 그런 아들의 손에 들린 차키를 뺏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들에게 유 씨가 말했습니다. 이 차는 내가 다시 가져가마. 네? 너희는 나 죽어도 땡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 말아라.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랑 2주도 같이 못 있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정이랑 너랑 무슨 얘기가 오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식은 나도 필요 없어. 무슨 얘기가 오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유산도 안 주신단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가는 한이 있어도 너희 손엔 10원 한 장 못 줘. 그러자 아들이 기가 막혀하며 화를 냈습니다. 유 씨는 그런 아들을 뒤로 한 채로 절뚝거리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엔 아무도 없고 짐들이 어수선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지 어디 놀러를 나갔는지는 몰라도 유 씨에겐 잘된 상황이었습니다. 유 씨는 눈에 띄는 짐들을 들어 현관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유 씨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2시간쯤 뒤에 현관 문고리가 덜컥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문 밖에선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삐삐거리는 경고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쿵쿵하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유 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걸쇠를 건 채로 문을 빼꼼히 열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시간 이후로 내 집에서 나가라. 아빠, 언제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현관에 사돈 짐은 더 쓰니까 가져가고 너희 짐은 내가 내일 사람 불러서 내보내마. 어차피 큰 짐들은 다 처분한 채로 거의 옷까지만 들고 들어온 딸네 가족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죠.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딸은 뒤에 서 있는 사돈네 눈치를 보며 유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찮으신 아빠 모시고 산 딸한테 이럴 순 없죠. 모시고 살아? 진작에 간병인 쓰겠다고 한 거를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들어와 살라고 한 거잖냐. 너희가 날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득은 너희가 봤으면 봤지.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었어? 아니, 그런다고 이렇게 유치하게 문을 잠그고 시위하세요? 어서 여세요. 지금 밖에서 다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부모도 쫓아낼 것들 아니야. 어차피 너희 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내일 바깥에 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그것까지 내가 일러줘야 하냐. 너희 집 팔고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알아서 살아. 그리고 네 오빠한테도 얘기했지만 나 죽으면 너희한테는 10원 한 장도 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효자들 있었는지. 이러실 순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에게 무관심한 게 더 효자겠다. 부모 재산만을 노리고 가짜 효도하느니. 가짜 효도요?
가진 것 다 뺏었다고 생각하니 부모가 귀찮아진 걸 누가 모르냐?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모른 척 했던 거지. 부모가 바보 호구로 보이냐? 썩 꺼져라. 유 씨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바깥에선 딸이 초인종을 누르고 난리가 났죠. 그것도 10분 정도 이어지자 사돈네가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고 다 같이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모두 쫓아버린 유 씨는 허탈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뺏긴 것들을 모두 되찾았는데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작에 자식들과 거리를 두지 못한 유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말년에 자식과 서로 돕고 살자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죠. 유 씨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번갈아가며 울리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서름을 또 당하느니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장담했던 대로 딸의 짐을 모두 싸서 다음날 아파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나자 그새 챙겨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던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헛헛했지만 그것도 한 달, 두 달 지나니 많이 흐려졌습니다. 또 1년, 2년 지나면 완전히 잊혀질 날이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의탁할 수 없으니 스스로를 잘 돌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유 씨는 앞으로는 자신만을 위해 잘 살자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후회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오겠죠.